3부 감정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 네, 감정, 어펙트. 아시죠? 영어입니다, 영어. 어펙트, 감정. 라틴어로 어펙투스라고 쓰는 겁니다. 어펙투스. 그대로 영어가 된 거죠. 이렇게. 감정.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서광사 강영계 선생은 이걸 정서라고 이제 옮겨놨는데, 정서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정서는 너무 간접적인 표현이고, 그냥 기쁨, 슬픔, 분노, 증오 이런 거예요. 이걸 정서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저 사람은 분노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강해, 감정이죠. 그리고 영어 표현을 아시면 떠올리면 되겠지만, 어펙트가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펙트하다, 그죠?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펙트.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까지 다 포괄해서 그냥 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과 인간의 생활 방식에 관해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자연 법칙을 따르는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 바깥의 사물에 관해 논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잘 보면 지금 이제 내가 왜 감정이라는 문제를 지금 내가 예, 지금 이 전체 에티카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기하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하학적인 서술 방법을 쓰고 있죠. 이게 나중에 헤겔한테 가면 이 엄청나게 비판받는 건데요. 이 그 뭐냐면 헤 라티 뭐 그 뭐냐 스피노자 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런 방법 안 씁니다, 이제. 이렇게 막 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없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감정이나 생활 방식을 기술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자연물이 아니라 자연 바깥의 사물처럼 논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기가 지금 이 문제를 자연 바깥의 사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 이렇게 다룬다는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초자연적인 것. 자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인 것처럼 감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도, 스피노자한테는 뭐죠? 감정이 뭐죠? 스피노자한테는 감정도 양태잖아요. 그죠? 자연 안에 있으니까 다 양태니까 자연의 법칙이 통해야 돼요. 양태의 법칙이 통해야 되는데, 양태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안 통하는 것처럼 자꾸 다룬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자연 안의 인간을 국가 안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거. 국가 안의 국가. 즉 국가 안의 국가가 뭐죠? 국가 안의 국가. 국가의 법 바깥의 국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내란 상태인 거잖아요. 내란 상태. 국가 안에 다른 국가가 생겼다는 건 이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국가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상태니까 전쟁 상태고. 그러니까는 법 바깥의 법, 자연 바깥의 자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외적인 것.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자연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적 능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무능력과 변덕의 원인을 자연의 힘이 아니라 잘 보세요. 무능력과 변덕. 인간의 무능력과 변덕.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변덕.
이게 감정이죠, 감정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걸 자연의 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인간 본성의 결함에 보인다. 본성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타락, 죄, 뭐 이런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돌리죠. 그리고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한탄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저주하죠. 인간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인간을 증오하죠.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주 뿌리 깊죠. 그래야 인간 정신의 무능력을 더 웅변적으로 비난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신처럼 간주되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타락했어. 더더욱 웅변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간주되는데, 그러나 옳은 생활 방식에 관해 탁월한 글을 쓰고, 그러니까 옳은 생활 방식,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고 뭐 변덕을 부리지 않고 탁월한 글을 쓰고 인간에게 현명한 충고를 한 뛰어난 사람들도 내가 해보겠다. 알겠습니까? 감정의 본성, 그 다음에 정신, 신체가 아니라 정신이 우리 감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3부, 4부에 걸쳐서. 물론 정신이 자신의 활동에서 절대적 능력을 지닌다고 믿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데카르트 이야기예요. 그래도 감정을 제1원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원인을 통해 설명하려고 정신이 감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 유명한 데카르트를 알고 있다.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 철학자들은 정념론, 그러니까 감정론을 다 다뤘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지성의 예리함을 그냥 보여주고 말았다. 반짝 보여주고 말았다. 나는 이 점을 적절한 곳에서 증명하겠다. 나중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도 양태니까, 양태이므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은 원인에 의한 파악이죠. 원인에 의한 파악보다는 저주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을 저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인간의 결함이나 우행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런 수학적 방법을 쓰는 이유, 이성에 대립한 공허하고 부조리하고 혐오스럽다고 하여 욕하는 것, 비이성적이라고 욕하는 것을 이 확실한 추론, 기하학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이 비이성적인 감정을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추론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연 안에서는 자연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자연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우리 인간도 자연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연적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동일하며 자연의 힘과 활동은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 안에는 자연 바깥이 없다. 만물이 생성하고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과 규칙은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도 사실은 하나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하는 법칙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도 동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즉 감정도 본성을 인식하는 동일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즉 자연의 보편적 법칙과 규칙에 의한 인식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증오,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도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연의 필연성과 힘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증오, 분노, 질투에 대한 처방은 금욕주의적일 수 없다.
알겠습니까? 금욕하라가 아니라 금욕하라가 아니라 인식하라가 되겠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들에는 인식되어야 할 특정한 원인이 있으며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다른 사물의 성질과 같이 우리가 인식할 만한 특정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나는 제1부, 2부에서 신과 정신의 관계에 다뤘던 방법과 똑같이 감정의 본성과 힘과 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에 관해 다루고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선면 입체를 다루는 이 계약적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찰하겠다. 자, 이해가시죠? 여기 스피노자가 이제 내가 기하학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 제어하기 힘든 그 감정은 왜 그런가? 감정의 자연학적 원인을 탐색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의.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명석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나는 이 원인을 타당한 원인이라고 한다. 타당한은 적합한이라고도 쓰고 싶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당한 원인. 어떤 원인의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명석판명하게 지각될 수 있을 때 타당한 원인이라고 한다. 적합한 인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적합한 인식은 뭐냐면 그 결과를 원인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쟁을 파악한다 할 때 전쟁의 참상을 자세히 기록한 다큐멘터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원인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쟁을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너무 자세하게 다룬 것. 그런 영화를 보면 눈물은 질질질 흐르겠지만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직접적 원인, 전쟁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그 당사자들, 정말 규탄해야 되는 당사자들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당하는 자, 전쟁을 가하는 자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 가했던, 전쟁을 직접 일으켰던 그 당사자의 그 병사의 심리를 다루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그런 영화를 용납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자세히 보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는 대충 봐야 돼요. 대충 본다는 건 개념을 포착한다는 뜻이에요. 개념적 포착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부분적인 것밖에 파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이 사람들은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혼란스러워진 것이고, 그래서 타당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그 원인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타당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당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우리 내부나 외부에 생길 때, 즉 우리 본성에 의해서 명석판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본성, 우리 주의, 내부, 외부에 생길 때 나는 작용한다 라고 말합니다. 액트한다. 네, 액트한다. 그 다음에 여기 피동, 작용받는다가 뒤에 나오죠. 작용받는다. 여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타당한 원인. 타당하다는 뜻은 아시겠죠? 그죠? 타당한 원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그것이죠. 타당한 원인이 내게 생길 때
나는 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는 작용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해. 그런데 나에게 원인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작용받는 것이죠. 근데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해 하더라도 나에게 그 일의 원인이 나에게 파악돼 있으면 나는 지금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명령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명령을 듣느냐, 명령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한 원인이 나에게 생기냐 안 생기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세 번째, 나는 감정을, 이 감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에 들어봤잖아요. 감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신체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형의 관념이다. 여기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감정은 뭐냐면 신체의 변용인데 감정은 우선 신체의 변용이어야 됩니다. 변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변용이 중요합니다. 변용은 어떤 변용이냐면 능력의 증대나 감소와 관련된 변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신체는 여러 방식으로 변형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체 능력의 증대나 감소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마초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뭐가 있죠?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능력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죠. 내일은 일을 잘하겠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전만한 태양 이것도 신체 변형이잖아요. 내 시각에 신체가 변형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능력의 증가 감소와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이것도 변형이지만 변형이고 또 뭐가 생기냐면 관념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신체 증가 감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신체의 능력이 증가되는 맛있는 소고기 여기에 따라서 관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도 관념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감정은 뭐냐면 신체의 활동 능력의 증대나 감소, 촉진과 저해와 관련된 신체 변형이고 두 번째, 그런 변형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 변형에 따른 관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갖는 것이에요. 감정이란 신체적 차원의 변이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관념이에요.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러한 변형의 어떤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능동이라고 하고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지금 다 외우셔야 됩니다. 능동은 변형의 타당한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변형이니까 뭐냐면 지금 이때 변형은 신체 능력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변형이에요. 다른 변형이 아닙니다. 신체 증가 감소,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그 변화에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능동이다. 지금 스피노자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능동은 우리가 능동은 적극적인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액티브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액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적극적인 것은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스피노자 지금 감정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감정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뭐 있죠? 타당한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뭐죠? 타당한 인식과 결합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 앞에 부분에 이래서 뭐라 그랬죠? 이래서
결과가 원인에 의해서 판명하게 이해되고 지각되는 것을 타당한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감정에 들어가는 것을 능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감정에 빠졌는데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수동적인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예요. 수동은 타당한 원인이 부재한 감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합한 혹은 적합한 원인이 부재한 감정. 더 쉽게 정리를 하면 부적합한 인식에 근거한 감정이에요. 수동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고 지금 수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패션. 그죠? 패션의 번역을 수동을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게 순환이죠, 순환. 예수의 순환을 패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에 처하면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순환인데 왜냐하면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은 지금 스피노자의 이게 지금 정의입니다. 스피노자의 정의예요. 수동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동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피노자의 정의는 부적합한 인식에 근거한 감정 상태를 수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수동이에요. 우리가 왜 했었죠? 우리가 2부에서 뭘 다뤘었냐면 부적합한 인식을 다뤘었잖아요. 부적합한 인식을 다뤘었죠.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종인식을 갖고 있는 본성적으로 일종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이때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은 남에게 끌려가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변형되는데 대부분 부적합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는데 부적합한 인식 속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하더라도 부적합한 인식 속에 빠져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수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수동적인 변형의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단순하게 인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인식이면 좋은데 내가 그냥 인식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감정은 뭐냐면 신체가 부딪히면서 변형되는 것이에요. 신체가 부딪히면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는데 나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지옥이 되잖아요. 그 순간. 지금 그런 문제. 지금 그런 차원을 다루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정리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제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부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무슨 한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넘어오느라고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1부에서는 실제적 구별 이런 게 약간 힘들게 했었지만 2부에서는 무슨 한에서 타당하다든지 뭐 힘들었는데 3부에서 이거 와서 나중에 막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건 힘듭니다. 다시 지금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스피노자의 정의예요. 규정입니다. 첫 번째, 타당한 원인이 뭐냐? 적합한 원인이 뭐냐면 결과를 이해하게 해주는 원인이고 결과를 이해하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적합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원인. 두 번째, 타당한 원인이 나에게 생기면 나는 액트하고 아시겠죠? 세 번째, 감정은 뭐냐면 그래서 감정은 내 신체 능력의 증대와 감소와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인데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이 있습니다. 능동적 감정은 내가
타당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신체적 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동적 감정은 부적합한 인식에 따르는 내 신체적 변형입니다. 좋죠? 인간 신체는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여러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고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여름이란다. 아니지. 겨울에 따뜻한 햇살 아래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때 변형은 신체 능력의 증대하고 관련되겠죠. 그죠? 태양을 받을 때. 그런데 그 태양을 받더라도 동전만한 태양 이것은 신체 능력의 증대나 감소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 있더라도 신체 능력의 증대 감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인간 신체는 많은 변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인상이나 흔적, 즉 사물의 표상을 보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많은 변화를 받더라도 바울은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표상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정리 들어갑니다. 이제 3부 정리 1. 여러분들 주제 3부의 명제, 첫 번째 명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정신은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작용을 받고 우리 정신은 정신이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작용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경우는 작용을 받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한 관념을 가지면 작용하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면 작용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능동이고 수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적합한 관념을 가지면 능동이 되고 적합하지 못하면 수동이고 이때 능동과 수동은 우리 일상적 관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증명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능동 수동을 명령의 발휘와 명령의 수용의 방식으로 정의 내리면 우리가 능동이려면 명령을 무조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동이라는 건 명령을 받는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삶으로 바뀐다는 건 명령을 하는 주인의 입장으로 가자는 건데 그런 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명령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함께 살더라도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명령을 받는 삶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지휘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휘를 따라야 되는데 지휘를 따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능동 수동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증명 인간 정신의 관념은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혼란스럽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념은 대부분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종인식을 획득하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이종인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종인식은 뭐였죠? 운동과 정지,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공통관념이죠. 이건 누구나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타당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당한 인식은 있어요. 타당한 관념은 신이 이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한에서 어떤 나왔네. 구성하는 한, 신 안에서 타당하죠. 그죠? 타당한 관념은 신이 내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니까 타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당하지 못한 관념은 왜 타당하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였죠? 동전만한 태양. 타당한 관념은 뭐였죠? 타당한 관념은 좀 전에 나온 연장 속성에 대한 관념. 연장 속성에 대한 관념은 신이 나로 변형되어 있으나 신이 다른 걸로 변형되어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죠? 공통된 거니까. 그런데 타당하지 못한 관념, 동전만한 태양은
나에게는 동전만하지만 신에게는 동전만하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이 그 정신의 본질만이 아니라 다른 것, 그러니까 태양의 정신도 신이 갖고 있다면 정신도 자신 안에 포함 안에서 신 안에서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신은 태양으로도 변형되고 나의 정신으로도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한에서 타당하고 나한테 오면 타당하지 못하죠. 또한 주어진 관념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야 하고 관념에서 결과가 생기는 건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거죠. 2부 마지막에 다뤘죠. 관념에서 생기는 거죠. 무슨 결과가. 신은 그런 결과에 대한 타당한 원인이죠. 신은 무조건 타당한 원인이죠. 왜냐하면 신은 만물의 원인이니까. 신은 무조건 타당한 원인입니다. 이는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이 주어진 관념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연장 속성에 대한 관념. 아시죠? 이게 지금 타당한 관념이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동전만한 태양.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된 한에서 나는 타당하죠. 그죠? 그러나 신이 어떤 사람의 정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어떤 결과의 원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정신은 그 결과의 타당한 원이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신을 중간에 넣어놨죠. 지금 타당한 관념이 있고 여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타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타당한 관념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신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신이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신이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타당한 원인이죠. 신이 그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타당한 원인이 됩니다. 신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 정신은 정의 이해에 따라서 타당한 관념을 가지면 작용하는데 이게 능동인데 이게 첫 번째 점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명을 어떻게 한 것이냐면 내가 타당한 관념을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형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신은 타당한 원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신이 타당한 관념이니까. 그죠? 그럼 신에게서 신이 타당한 원인을 갖고 있으면 신은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겠죠. 신은 당연히 원인과를 통제하니까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디 있죠? 타당한 원인을 갖고 있고 신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작용하고 운동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 방식이고 지금 신을 중간에 넣어서 신은 무조건 타당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신은 무조건 타당이고 신에게 수동이 있습니까? 부적합한 이해가 없잖아요. 신에게는. 적합한 이해와 적합한 변형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중간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타당한 관념을 갖게 되면 신이 잘 보세요. 신은 무조건 타당한 관념만 갖죠. 신에게는 거짓이 없잖아요. 오류가 없잖아요. 다시 우리가 일부에서 다룬 건데 신은 무조건 능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에게는 수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적합한 관념만을 소유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신은 적합한 관념만 갖잖아요. 신적 인식이라는 건 적합한 관념만 있죠. 적합한 관념을 갖기 때문에 신은 무조건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수동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의 활동 능력은 뭐였죠? 신의 사유 능력이었잖아요. 평행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참된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되게 알고 있는 신은 모든 활동을 능동으로만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참되다, 우리의 인식이 참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식이 참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인식이란 뜻이잖아요. 신이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참되다는 건. 그러면 신인적 인식이니까 신에게는 무엇만 있죠? 신에게는 능동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인식을 갖는다면 신적인 것처럼 신적인 방식으로 나도 능동이다는 것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간에 자꾸 신을 넣는 건 이런 이유예요.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인식만 획득하면 신적인 방식대로 살고 신적인 방식이 능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동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앞에 부분에 증명할 것이었고, 다음으로 신이 어떤 사람의 정신만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한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정신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거죠. 다른 것들의 정신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한, 이 동전만한 태양 같은 것이죠. 그죠? 동전만 한 태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을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신은 부분적 원인이겠죠. 그죠? 나는 동전만한 태양은 부분적이잖아요. 따라서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가지면 작용을 받게 된다. 수동이다. 그러니까 수동이고 수동은 오직 양태에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수동이 없고, 그러니까 패션, 신에게는 순환이 없습니다. 순환이. 신에게는 순환이 있을 수 없고, 수동도 있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보충, 이로부터 결론은, 즉 정신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많이 지닐수록 수동이고, 타당한 관념을 많이 지닐수록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능동이고 수동이고 이렇게 딱 규정 내릴 수가 없고 비율이에요. 비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능동적으로 전환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율적으로 수동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적합한 관념이 본성적으로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합한 관념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비율적으로 능동적인 삶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동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결국 양태이니까. 그렇지만 능동의 비율을 늘려갈 수는 있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 같은 거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이겠죠. 정리 2. 신체는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 없고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다른 어떤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신체와 정신은 서로 결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거 막 질문을 던져볼까? 막 그러면 곤혹스럽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자, 이게 뭐 있죠? 왜 서로 결정할 수 없냐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평행론으로 다뤘었죠. 그죠? 실제적 구별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신체는 정신을 결정할 수 없고 정신도 실체를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신체는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정신도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일부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스피노자 공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뭡니까? 그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국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력.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신력으로만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스피노자식으로 바꿔줬죠.
선진 축구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정확한 그 속성에 대한 실질적 구별의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 히딩크가 한국에 오자마자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잖아요. 그래서 박지성은 엔진을 2개 장착한 존재가 됐잖아요. 뛰어도 지치지 않는. 다 히딩크가 만들어낸 몸들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늘 정신력이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정신은 지금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감정을 내가 정신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증명 사유의 모든 양태는 신이 사유하는 것인 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지만, 이해 가시죠? 신이 다른 속성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신을 원인으로 한다는 건 이때 무엇이 원인이냐면 사유의 원인은 사유 속성으로서의 신이죠. 속성으로서의 신이 사유 양태의 원인이고, 다른 속성이라면 이게 뭐죠? 연장 속성으로서의 신은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속성은 실제적으로 구별되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의 양태이지 연장의 양태가 아닙니다. 즉 신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실 테고, 두 번째 다음으로 신체의 운동과 정지는 반드시 다른 물체에 의해서 생기고, 그죠? 당구공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당구공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이 물체도 당구 큐대가 쳐줘야 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체 안에 생기는 모든 것은 신이 사유의 어떤 양태로 변형되는 고찰되는 한에서가 아니라 연장의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장 이해 가시죠? 이 문장이 지금 읽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 문장 읽고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지금. 엄청난 것이죠, 지금. 즉 신체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사유의 양태인 정신에서 생길 수가 없고, 그러므로 신체는 정신을 결정할 수 없고. 주석. 이는 2부 정리 7 주석에서 언급한 것에서 명백하다. 2부 정리 7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신과 신체는 동일하고, 때로는 사유 속성에서 때로는 연장 속성에서 파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므로 사물의 질서나 연결은 자연히 이 속성, 저 속성 어느 것 아래서 파악되든지 하나이고, 사물의 질서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 속성만이 다르다. 우리 신체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는 정신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와 일치한다. 이것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노자한테 중요한 문장인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신체의 능동은 정신의 수동, 정신의 능동은 신체의 수동,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체는 수동적인데 정신만은 능동적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안 차려, 정신력으로 축구하는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신체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도 그래 공은 잘 차. 근데 머리는 안 좋아. 정신은 수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스피노자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게는 같은 질서니까. 그래서 알아둘 것은 신체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는 정신의 능동, 수동의 질서와 일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되는 것은 앞에 부분에 감정이 뭐였죠? 감정의 정의가 있었죠. 감정이 있었고, 신체의 신체 활동 능력이 증대나 감소, 촉진, 저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관념이 감정이었고,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에 대한 정의가 있었죠. 그죠? 적합한 원인에 따르는 감정의 변화를 능동이라 했고,
부적합한 관념에 따르는 감정의 변화를 수동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것은 신체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는 정신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반비례가 아니다.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TK 너무 기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월 29일.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질문 있는데요. 그 아까 앞에서 그냥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자살을 타살이라고 말하신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3부에 곧 나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좀만 진도 나가면 예.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그 정신도 이제 그 감정을 정신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요.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교적 수행 같은 거 이런 걸 할 경우 되게 정신이 강조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을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 예수, 불교, 석가의 가르침이 하나의 너의 이 일상적 생활, 상대에 대한 뭐 화를 멈추게 한다든가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지 약간은 뭔가 감은 올 듯한데 잘 약간 해서 조금만 알려주시면. 네. 네. 그 스피노자한테 이제 스피노자의 그 규정이죠, 규정. 그 스피노자의 그 정의가 그렇죠. 감정에 대한 규정이 지금 스피노자한테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감정이 신체와 관련된 관념이잖아요. 지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신체의 변형이고 그 다음에 변형의 관념이고. 그러니까 내가 관념을 갖긴 갖는데 그 신체와 완전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감정을 제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규정상. 아니, 신체적 활동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이 단순히 내가 관념의 문제라면 그냥 관념을 바꾸면 되는 걸 텐데 그러면은 쉬울 텐데 내가 그러면 참된 관념만 가지면 감정도 제어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신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내가 감정을 의지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유의지가 스피노자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 제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인식의 문제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체를 경유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근데 이 신체를 우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라고 스피노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신체적 훈련을 엄청 시키잖아요. 초반에. 제 옛날에 해인사 가서 강의할 때 스님들 보면 제가 아침 9시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니체 강의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 9시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15분도 안 됐는데 스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강의 막 시작했는데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그래가지고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스님들 좀 깨우려고 제가 오늘 커피를 못 마셨는데 제가 커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스님들 잠 깨라고 직접 깨라는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나왔는데 갑자기 스님들 우당탕탕탕 하고 막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봤더니만 집합이 있었던 거죠. 그 선배 스님한테 집합을 당한 거라고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 스님 얼굴이 다 홍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홍조가 돼가지고 스님들이 한따까리 당한 거죠. 네, 거기가 해인사 거기가 그 학생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학생들
일종의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막 장작 떼고 종치고 마당 쓸고 막 스님들 공양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니까 강의 시간에 앉으니까 완전히 잠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신체를 완전히 바꿔서 속세 신체의 습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태의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속세에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신체가 변화하면서 생겨났던 감정들이 더 이상 안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 작업이긴 합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신체만이 아니라 신체의 변형에 대한 관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신체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관념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게 에티카의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서는 신체적인 것과 동시에 사유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감정에 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분노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게 사셔가지고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극도의 분노와 증오는 어떨 때냐면 내가 뭘 잘 모를 때에 그래요. 내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내가 모를 때 그래. 극도의 분노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찔렀어요. 누군가 나 칼로 찔렀어. 내 신체가 능력이 저하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분노가 왜 생기냐면 그가 왜 나를 찔렀는지 모를 때 더 커져요. 그런데 그가 나를 찌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내 분노가 없어지진 않더라도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어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 근데 이유를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죠? 그 상식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쭉 나옵니다. 스피노자의 방식으로. 그 신체와 정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평행이론에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서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왜 신체와 정신은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로 네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관념이 어떻게 생기냐면 신체가 변화해야 생기잖아요. 관념이. 그러니까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도 내 신체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데 여러 관념 중에서 감정이라는 관념은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와 관련된 관념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관념이다. 물론 이게 신체하고 정신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데 통합되어 있어도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관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까짓건 뭐 그냥 그렇게 믿지 뭐 동전만 한다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다른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의 뿌리가 감정인데 아니 신체인데 그 신체 중에 어떤 거냐면 신체 능력의 증대나 감소와 관련된 어떤 신체 변형 그것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고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걸 처리하지 않고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약간 좀 뭐 그냥 센치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스피노자가 보기에 우리 인간사의 슬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오나 분노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인간사회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저주와 증오와 분노 속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독교적인 혹은 종교적인 여러 처방들은 불충분했던가? 그 본성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욕주의적이라든지 의지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죠. 네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